지난 이야기.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웃충지를 뺏긴 이스라엘. 반면 거짓 보도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며 정치적 승리를 차지한 이집트. 범아랍 연맹을 꿈꾸며 이스라엘의 더 강력한 도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2차 중동전에 뒤바뀐 결과 이후 중동은 2차 중동전, 그러니까 수에즈 분쟁 이후에 아랍하고 이스라엘 측 양측에서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나세르가 승리하니까 이 나세르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방송에서는 계속 이겼다고 방송하니까 이집트 주민들은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더구나 1965년 12월에 이집트와 소련은 상호 방위 조약을 했습니다. 와, 상호 방위 조약을요? 거기다 아스완 하이 댐도 소련이 다 지어줬지. 다른 제3세계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정말 다 부러운. 저런 거 우리도 하나 받아낼 수 없나. 제3세계라면 이집트처럼. 그렇죠. 범아랍 연맹이라고 그때 나세르가 가장 공을 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아랍 연맹은 군 통수권을 하나로 뭉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세르가 얼마나 인기가 큰 좋았겠어요. 그림이네. 이스라엘의 대반격 6.1 전쟁.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나세르가 꿈꿨던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나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따라라. 왜 내가 7,000년 역사를 끌어들이냐면 그래서 이라크가 공화정이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왜 니네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세르파 장교들을 숙청해버리고 어머. 우리는 우리가 맹주가 돼야지 니네가 무슨 맹주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배웠지만 그래도 이집트 밑으로는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라크는 요르단과의 그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또 나름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요르단이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이라크군이 참전하기로 약속을 근데 하죠. 요르단은 언제 나세르와 이러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이라크가 완전 복장을 뒤집어 버려요. 아랍 동맹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이거 탁 이러더니 자기가 이제 새로운 맹주가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맹주가 되려면 뭔가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네. 팔레스타인 너희들 왜 그렇게 괴롭혀? 돌려줘 이런. 요르단한테? 요르단한테 팔레스타인 돌려줘라. 이집트한테는 가자지고 팔레스타인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독립국가 만들자라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이 연합으로 등을 돌리는 상황 아닌 건가요? 이러면? 한번 튀겨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의롭다. 그러니 요르단, 이집트 난리가 난 거야. 난리 이건 나죠. 진짜 무리수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리수다. 그래서 이게 이라크하고 이집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안 그래도 7,00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사건으로 그래 너희가 왜 우리하고 7,000년간 뇌순지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나세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바뀌니까 아랍 사람들을 공용으로 묶을 수 있는 이슈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맨날 이스라엘 두드려 패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네. 그래서 그 카이로 방송이 뭐니 막 맨날 이제 이스라엘고 침공한다 이러면서 호전 부리긴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그러면 일단 참 중동 국가는 지금 계속해서 중세스러운 상황이고 나세르의 인기는 올라갔지만 내부가 균열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 그 인종 간의 갈등,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게 이제 실업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실업이요? 왜냐하면 별다른 산업이 그때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저 60년대 중반까지는. 돈 하면 이스라엘 같은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 근데 경제를 벤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방금 말씀한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무기를 가져와서 그걸 개조해서 팔아먹는 거. 이게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산업을 많이 사실은 육성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커넥션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탱크도 이스라엘이 개조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팬텀이라는 전투기도 네. 이스라엘에 한번 이제 싹 해준 적이 있었고.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그러니까 무기를 말씀하신 대로 무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거.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기강이 조금 해이해진 상태는 맞았었어요. 그리고 이걸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봤었고 이스라엘 역시 이 해이해진 기강을
다 잡는 데는 전쟁이 최고다. 전쟁이란 수단이 아이고.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죠.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국가로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궤변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예방 전쟁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예방 전쟁. 아 이게 있어요. 2차전까지는 중동전 2차전까지는 이건 다 우리 한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2차전까지는 뭐냐면 뭐 하다가 딱 때렸어. 나 맞았어. 정당방위야. 이거였다면 2차전 뭐냐면 손을 딱 들었을 때 팍!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맞았는데 이거 내가 안 때렸으면 분명히 나 때렸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 공세적 방어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야 신개념이네. 이게 맞나요? 공세적 방어 아, 개념? 그거는 옛날부터 있어요. 지금 웨스트뱅크에서 텔아비브까지 20km면 자동차로는 30분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시나이 반도 남쪽에 그다음에 북쪽의 골란 고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란 고원 이 세 가지 요충지를 점령해야지만 이스라엘은 방어선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훨씬 더 안정화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때 가진 생각이 강력한 선제 공격으로 가장 강한 적을 격파한 다음에 순서대로 격파해야 된다. 아 이 그런 개념을. 마인드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참모총장이었던 모세 다얀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비록 낙오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전진하다 보면 분명히 앞에 전우가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다 보면은 왜 전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후퇴하지 않고 먼저 가면 가서 된다. 두드러 잡고 있을 거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뒤처지더라도 앞에 가면 전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우와. 제가 어렸을 때 그 텔레비에서 나왔던 노래가 생각나는데 뭐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아프. 그 얘기죠, 사실 그 얘기. 저는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은 거야. 아니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질수록 이 보복 공격도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군은 저번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테러 하면 가서 우리는 한 명 죽으면 10명 죽인다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포격하고 공중전 벌어지고 막 그래요. 아니 공중전까지 일어나요? 테러 한번. 그러니까 67년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아 저쪽 골란고원에서 계속 포가 날아오니까 네. 이스라엘 공군기가 출동해서 골란고원을 폭격했거든요. 네. 바로 이때 시리아 공군도 출동해서 양측의 전투기 50여 대가 뒤엉켜서 싸우는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50여 대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지. 전쟁이네 그거. 그렇죠. 근데 그건 전쟁으로 안 하고 그냥 그래 됐어 오늘은 돌아가자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전부. 그리고 이스라엘 농부들은 포탄이 떨어져도 트랙터를 갈아요. 어머, 이제 그냥 익숙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불도저 밀고 시리아 농부들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갈아.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거다 이거죠. 갈았으니 내 거야. 품앗이 아니에요, 품앗이? 그게 국경 지방에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저쪽은 그쵸. 무서워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갈아버린 다음에 바퀴 자국 있는 데는 내 짓다니까 거다. 그때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야. 민군 협동으로 땅 밀고 넓히기. 들어가는 거죠. 아니 무슨 미국 그 서부 시대에 달려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내 땅 이런 것처럼 트랙터 바퀴 있으면 내 땅. 이거 무슨 게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다들 좀 절박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말하신 이 서로 간의 보복 네. 이런 것들이 전쟁의 단초가 돼서 이제 개전이 무르익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에사모 사건이라는 일이 터져요. 네. 뭐였냐면 그 요르단 지방에 있었던 피에로 팔레스타인 그 해방 조직이 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강력한 테러를 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나죠. 이게 보복해야죠. 뭐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요르단 국경을 5km 이상 침범해서 그 에사무 마을에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비교적 온건했던 요르단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니네가 테러에 대한 보복을 하지만 결국 그래도 이건 국경이 우리 국경 아닌데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시나이 반도의 소유권을 나세르가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나세르가 유엔 감시단을 쫓아내버려요. 아 이게 이거 이쁘다 했더니 수염 잡은 원래 거네요. 수에즈 때문에 유엔 감시단이 있었잖아요. 네. 수에즈 때문에. 이걸 쫓아내버리고 시나이 반도에다가 이집트군 탱크 1000대가 깔아버려요. 야, 이 진짜 너 나세로 참 대단한 인물이다. 아니
그냥 놔뒀으면 영국군하고 이스라엘군한테 이집트 본토를 싹 뺏겨버릴 위기여서 그거 막아줬는데 이젠 됐으니까 너희들은 가봐. 여긴 우리 땅. 근데 이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한 번 더 오발하게 됩니다. 가만두네. 23일 날 어. 다시 한번 아카바만의 입구였죠. 티란 해협을 봉쇄해. 그것 때문에 2차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면- 근데 이때 이미 조용하게 모든 예비군 동원령이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은 무섭단 말이에요. 진짜야. 절대 이게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야.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한테는 전쟁의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그걸 기다린 건가요? 그러니까 낚시를 들어놓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와 무서워. 그리고 나세르가 이건 제 짐작인데 그 아랍 연맹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패권, 과거의 영광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좀 네. 집착하는 게 안 좋은 게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엔 최강이었는데 이게 근데 그 옛날이 언제냐고. 한 맞아요. 2000년 전이죠. 맞아요. 사람도 4천 년 그래요. 전, 4,000년 전이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낚싯대 들이고 있었는데 이집트도 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 좀 했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네. 지금 예멘 내전 한창이잖아요. 네. 그 예멘이 중동의 베트남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개입을 하는데 군대가 들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해. 지금 사우디가 들어가서 거기 또 늪에 빠졌잖아 지금. 근데 당시에 예멘이 왕정과 공화정으로 분리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동의 국제 정세가 간단히 말하면 공화정 국가와 왕정 국가가 있어요. 근데 공화정 국가는 다 친소련이고 네. 왕정 국가는 친미국, 친영이에요. 이래서 이게 항상 국제전인데 예멘이 또 두 쪽이 나갔고 한쪽은 왕정이고 한쪽은 공화정이었어요. 여기에 이집트가 개입을 해요. 아랍 연맹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화정을 지원하는 거. 공화정을 지원해야지. 그래서 예멘도 공화정, 이라크도 공화정이 되면 아랍 연맹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아랍 맹조가 되고 싶었던 나세르가 예멘 내전에 개입합니다. 무려 7만 명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요. 아니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셀은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나셀은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멘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가 늪이라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뺐다가는 왕정이 다 먹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동맹국이 하나가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멘의 최정예 부대 7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나이에다 군대를 밀어친 거야. 군대를 쪼갰어. 그러니까 지금 양면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전 세계에서 두 나라와 전쟁하는 거는 그 옛날에 독일이 한두 번 했지. 네. 미국도 두 개 동시 전쟁은 지금도 겁내거든요.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이때 이제 소련이 막 무기를 줬잖아요. 이때 소련이 비교적 최신형 탱크를 줬어요. T-54, T-55를 줬거든요. 근데 이 소련제 탱크가 소련이 원래 추운 나라잖아요. 네. 더군다나 소련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전차의 포탑이 작아야지 피탄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포탑을 계란 반 잘라놓은 것 같이 아주 좁은 포탑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운 데서 싸우는 전차란 말이에요. 이걸 사막에 갖다 놨어요. 이집트 사람들 등치가 크잖아요. 더웠구나. 네, 이걸 4-5명을 꾸겨놓고 안에다가 포를 쏴봤더니 순간적으로 전차 내부의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요. 사우나네. 네. 몇 발 쏘니까 얘네들 기절자가 속출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내리냐면 훈련할 때는 뚜껑을 열고 쏘고 또 열어. 만약에 실전이 시작되면 뚜껑을 닫자 이렇게 합의를 봐요. 2차전에서 뚜껑 열고 싸웠다가 큰일 났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BTR 수륙 양용 장갑차를 줬어요. 사망의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SA-2라고 지대공 미사일을 하나 줬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군력이 이스라엘에 막강했으니까. 그거 주려고 하면 요르단한테 줬어야 됩니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근데 이집트한테 줬는데 소련군 군사고문은 이게 레이더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리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군의 문맹률이 70%였거든요. 전쟁 날 때까지 끝내 숙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저 지금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느낌. 답답해. 아니 근데 이거는 심각한 건데 첨단 무기가 나올수록요. 그거 작동 훈련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스마트폰 새로 나왔을 때도 그걸 잘 이용하는 그럼요, 사람이 그럼요. 얼마나 스마트하냐인 건데. 맞아요. 이집트군의 훈련 수준에 대해서 소련군 고문단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총을 주면 얘네들은 총을 쏘는 것보다 몽둥이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이걸 들고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지난 전쟁을 통해서 전차란 절대 장거리를 주파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로부터 전차 수송용 트레일러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에다 전차를 실어서 최전선까지 옮긴 다음에 전차전을 시작해요. 완전히 둘이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진짜 왜 이러나 모르겠네. 나세르에 관한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쨌든 나세르도 독재를 하니까 쿠데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혁명 동지들을 했는데 특히 아메르라고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 진짜 오른팔 이분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능력별로 오는 게 아니고 결국 정치적으로 안전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나세르가 이 동맹 국가들을 해서 중동 동맹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패권을 차지하고 인기도 좋고 다 좋은데 예멘에 7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라크는 난 니네 밑으로는 안 들어가라는 상황이니까 사실 나세르도 내심 전쟁만큼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본인이 말을 안 했으니 모르는데 그런 분석도 있어요. 허세였다. 근데 싸움이 서로 싸울 만 없었는데 그럼요. 이러다가 내가 나는 누구냐? 싸움이 뭐 이렇게 굉장히 하다가. 많잖아요. 제3세계 좌장인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난데. 네,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라크 때문에 너무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세 역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 이거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이집트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은 계속 외지로 돌면서 자기 명성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점점 오버되는 상황으로 갔다. 그리고 소련을 너무 믿었어요. 여기서 협정을 아까 말한 협정을 맺거든요. 상호방이 좋아. 소련 쪽에서도 나중에 이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왜 이집트 하는데 개입하겠다고 언지를 줘버리냐. 이게 나세르가 컸죠. 일단 이렇게 되면 영국하고 미국이 못 도와줄 못 거다. 돌아온다. 전쟁이 시작되면 소련군이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적어도 그리고 강대국이 개입은 못한다라는 자신감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소련하고 미국이 자기한테 와서 이거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쟤들이 우리를 버려놓을 수 없을 거다. 이거잖아요. 모두가 날 사랑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도끼병. 예. 근데 소련이 뭐 항상 이집트가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유사 시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는 진짜 전쟁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느꼈을 것 같은데 반응들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소련은 어쨌든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영국하고 미국은 골머리만 앓는 거죠. 이거 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안 났으면 좋겠어라고 너무 믿다 보니까 안 날 거야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것도 토크멘터리 전쟁사의 아주 단골 손님이죠. 자꾸 자기가 눈에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인다. 그죠. 그대로만 믿는 거죠. 자기들 헷갈리니까 영국스러운 수법을 하나 써요. 어. 윈스턴 처칠의 손자가 그때 기자였어요. 보내가지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유력자한테. 뭐라고? 살 거냐고 싸울 거냐고. 진짜 싸울 거야? 그래 갔더니 네. 집에서 정원손 지금 일촉즉발 상황인데 정원손질하고 있더래. 잘 왔어. 바베큐 파티 합시다. 막 이러니까 참 안 하는구나. 영국 사람 순진해. 안 한다고 치고 자기도 비행기표 끊어갖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됐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면 안 되는데 나면 도와야지. 미국은 이때 뭐 전혀 지원해줄 여력이 이미 미국은 이때 월남에서 전사자가 3만 명에 가까운 상태였거든요. 미국의 역사상 베트남만큼 정말 미국에 큰 타격을 준 전쟁은 이때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사회적 분열이 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다 어떤 뭐 그때 주울레가 나세르한테 중요한 코치를 하지. 베트남전에 미국이 빠져드는 거를 말리지 마라. 중국은 오직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세르가 충격을 받아요. 좀 어떻게 순진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3세계 좌장이 되면 항상 옳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 자기 입장에서 미국 나쁜 놈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베트남 니네들 참아라. 제3세계가 돼야 돼. 이렇게 옳은 말을 하려고 이제 주울레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안 돼. 미국이 베트남에 빠져 늪에 처박혀야 돼.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아.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 병사들이 베트남에서 아편에 빠진다. 우리가 재배해서 팔자.
중국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분은 이거 우리가 돈을 벌자고 이렇게 치사짓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 중국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본인의 나라 청나라가 휘청거렸던 거잖아요. 그것도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그때도 복수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은 라오스산 대마가 막대하게 들어가요. 하여간 그렇게 중요한 코치를 해줘요. 남의 불행은 나의 네. 행복인데 너무 순진하게 그러지 말고 뒤에서 챙길 걸 챙겨라. 이게 또 나세르의 허장성세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나세르가 보기엔 모든 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돼요. 어허. 소련은 도와주겠다고 하지 미국은 베트남전 때문에 못할 것 같지. 영국은 자기 눈 가리게 하고 있지. 네, 종이호랑이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군부는 당연히 싸우고 싶어 했지만 정치권은 의외로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참모총장이었죠. 라빈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총리가 막았대요. 그 총리가 이제 에슈콜이라는 총리인데 네네. 전쟁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정계에서는 은퇴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벤구리온한테 벤구리온. 이제 찾아갑니다. 라빈이 벤구리온을 찾아가서 에슈콜이 전쟁을 반대하는데 아무래도 전쟁해야겠죠? 라고 하는데 무서운 사람이잖아, 벤구리온. 근데 벤구리온이 의외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근데 안 된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벤구리온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우리도 늪에 빠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다른 군부 지도자들은 해야 된다. 아니 그렇죠. 이미 뭐 동원령이 다 내려온 네. 상태고 이제 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예비군 소집이 다 끝난 상태. 그렇죠. 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요. 과연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에 임했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차 중동전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던 나세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를 아주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었죠. 결국 예방전쟁이란 미명하에 중동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바로 3차 중동전 6.1 전쟁이죠. 오늘은 6.1 전쟁에서 쓰인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병 장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보병은 현대적인 영국군 복장과 동일했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만 헬멧에서부터 소총까지 당시 영국군의 표준 장비를 그대로 사용했죠. 사실 이 무렵 이스라엘의 후견국은 영국이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소총은 벨기에제 FN5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5연발 볼트 액션의 칼 98K에 비해 훨씬 현대적인 소총이었죠. 20발들이 탄창에 자동과 반자동 사격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기관총도 나치의 산물인 MG34에서 역시 벨기에제 FN 맥으로 교체됩니다. 큰 소총의 휴대가 불편한 통신병이나 전차 승무원 그리고 공수부대원 등은 우지 기관 단총을 여전히 애용했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군은 보병 장비가 아주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아랍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군의 복장은 그동안 영국식에서 소련군 복장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소련군의 열대 복장과 거의 흡사했죠. 이는 시리아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화기는 이때부터 AK-47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혁명을 수출한다는 상징으로 AK-47 소총을 우방국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소련제 RPK와 RPD 기관총도 주력 기관총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이번엔 기갑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초기에 잡다한 무기체계가 점차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 무기체계로 바뀌어갔습니다. 수에즈 분쟁에서 쓰였던 M50 슈퍼셔먼과 아멕스 13 전차들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셔먼을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데요. 셔먼은 한 번 더 진화합니다. 프랑스제 신형 105mm 전차포를 탑재한 M51 아이 셔먼이 바로 그것이죠. 아이 셔먼은 이스라엘 셔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때 슈퍼 셔먼 시리즈들은 모래 땅에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폭이 넓은 캐터필러로 개장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보다 출력이 높은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었죠. 여기에 90mm 전차포를 탑재한 미국제 M48 전차와 20파운드 전차포를 탑재한 영국제 센츄리언 전차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로서는 1선급 전차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장갑차는 여전히 M3 하프트랙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뼈저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엔진을 교체하고 장갑을 강화했으며 여기에
106mm 박격포를 설치하는 개량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미제 윌리스 지프에 106mm 무반동총을 탑재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기갑 장비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셔먼 전차의 차체를 개조해 전선용 앰뷸런스로 사용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인적 자원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군만의 장비였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군은 개전 당시 약 8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은 소련제 전차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이집트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T-34 전차와 Su-100 자주포 외에 소련으로부터 T-5455 전차를 대량으로 공여받았습니다. 여기에 JS-3 스탈린 중전차와 BTR 수륙 양용 장갑차도 더해졌죠. 시리아 역시 소련으로부터 T-54 전차를 상당수 들여왔습니다. 시리아군은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독일군의 4호 전차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군은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요르단군은 미제 M47 전차와 영국제 센츄리언 전차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기 체계가 비슷했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전쟁 내내 요르단군을 무척 신경 썼습니다. 개전 당시 이집트군은 전차 1,300여 대, 시리아군은 전차 500여 대, 요르단군은 전차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3배에 가까웠죠. 마지막으로 항공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구닥다리 항공기는 전부 폐기 처분하거나 예비 기체로 돌렸습니다. 수에즈 분쟁에서 활약한 프랑스제 우라강 전투기와 미스텔 전투기만이 여전히 현역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프랑스로부터 미라지 3 전투기를 신규 도입합니다. 이 미라지 3 전투기는 1961년부터 프랑스 원군에 배치된 최신형 전투기였습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2를 넘었고 무장 또한 2톤이 넘게 탑재할 수 있었죠. 특히 미라지 3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은 1200km였습니다. 이집트군이 보유한 소련제 미그 21의 전투기 행동 반경이 500km인 점을 감안해보면 이 미라지 3 전투기가 얼마나 우수한 최신형 전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미라지 3 전투기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컸죠. 아무튼 이스라엘군은 약 5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이집트와 시리아 공군은 소련제 전투기 1세기였습니다. 이 중 이집트는 미그 15, 17을 비롯해 미그 21까지 소련제 미그기 시리즈로 공군력을 구성했죠. 미그 21은 당시 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2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추력과 가속력, 상승력, 그리고 정비성 등이 매우 좋은 전투기였죠. 하지만 설계 미스로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서 연료 탱크에 일정량의 연료를 항상 남겨놔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작전 행동 반경이 크게 줄어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이집트는 투폴레프 16 폭격기와 일류신 26 폭격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소련에서 SA-2 지대공 미사일까지 들여왔죠. 한마디로 이집트 공군은 전투기에서부터 방공 무기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역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소련제 미그 17과 미그 21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공군은 그 세력이 가장 약했는데요. 영국제 호커 헌터 전투기를 소수 보유했을 뿐이었죠. 전체적으로 이집트 공군이 650여 대, 시리아 공군이 80여 대, 요르단 공군이 20여 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250여 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의 실력은 이스라엘이 월등했죠. 이상으로 6.1 전쟁에 쓰인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끝난 전쟁,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사 분석실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집트는 정신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무장이 돼 있는 나라인 거고 이스라엘은 뭐 지금까지 봐왔으면은 알 수 있듯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 나라고 과연 이 두 나라 사실 좀 결과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 통계상을 비교해 보면 네. 이집트는 뭐 가장 막강했었습니다. 항상 압도적이었죠. 이집트는 시나이에만 병사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전차 950대, 뭐 950대 중에서도 소련제 최신형 전차가 상당히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장갑차 1,100대, 뭐 중포, 천문, 근데 보병 4개사단, 뭐 기갑사단, 뭐 기계화 보병사단, 뭐 독립여단 등등 뭐 숫자로만 보면 뭐 압승. 이스라엘은 뭐 일주일을 못 넘길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였죠. 한 방씩만 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편제가 영국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단이 잘 없어요. 대부분 여단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11개 보병 여단이 있었고요. 약 한 7만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기계와 기갑 여단이 2개씩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 전차대대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편제를 대규모로 편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군이 워낙 여러 군데로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이걸 거대한 사단 규모로 묶어놓으면 이게 곤란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단 이하 규모로 좀 잘라놓은 상태였죠. 아무튼 뭐 이 정도의 전력으로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철저하게 준비를 끝낸 상태인데 붙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첫 전투예요? 이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져요. 그동안 내내 분쟁이 났었으니까 전쟁 준비는 사실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선에 있는 이집트 병사들이 날 것 같다. 이스라엘 동태가 이상하다. 보고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걸 또 곧 난다 그러면서 문제는 언제 난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집트군이 정말 큰 실수를 하는데 사령관을 교체를 해버려요. 전쟁이 당장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서 새 사령관이 와서 여기에 사령부를 세워요. 저쪽 사령부는 아직 철거를 안 했어요. 2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뻥 터져버려요. 이름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기존 사령부는 일단은 우리가 막기 시작해야 돼라고 하고 새로운 사령부는 무슨 소리야 내가 새로 들어왔는데 지휘부가 2개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그 당시 아메르가 시나이 반도 시찰한다고 비행기 타고 시나이 반도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스라엘 공군이 떴죠.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이집트군의 공군 기지를 이제 박살내기 위해서 갑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최신의 프랑스제 미라지 전투기를 타고 나가는데 전투기가 뜨면서 네 대가 한 편대씩 해서 이제 계속 내보내요. 근데 이 4대가 지상 100m 이하로 초저공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이집트군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초저공으로 나가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가는 게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 비행기는 요즘같이 GPS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 가요. 그렇죠. 사막에서는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공군은 초저공, 그나마 높이 뜨면 지형지물이라도 확인을 하죠. 그렇죠. 초저공으로 날아가니까. 초저공으로 그 이집트군 공군기지로 나갑니다. 훈련도가 어마어마했다. 우리가 상상 여전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기관포나 포탄으로 전선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날개로 끄는 그 훈련이 아직도 되는. 더군다나 이 한 개 편대 4대가 서로 날개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나가요.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적 레이더에 걸렸을 때 한 대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만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만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그렇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톡 부딪히면 추락이에요. 이 선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선도기에 탔던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신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와. 뒤차 따라오면은 앞차가 운전하고 하면서 뒤차를 확인하면서 가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행기를 그렇게 같이 온 거면 더욱 이게 그냥 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이스라엘이 정보부가 세잖아요. 네. 레이더는 사실 레이더도 빈 공간이 많거든. 지형 때문에. 네. 이거를 다 날아다니는 전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빈 공간을 길을 찾아놓은 거예요. 마치 CCTV 없는 곳만 골라가듯이. 그렇죠. 그거를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도 쉽지 않은 거예요. 몇 년도? 1967년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사드가 무슨 조사를 했었냐면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의 가족 관계까지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군 레이더병들의 근무 습관을 전부 다 캐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점심 먹고 꼭 티타임이 있어. 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집트군 그 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났을 때가 정확히 8시 50분경입니다. 이 8시 50분은 왜 아침 8시 50분이 왜 중요하냐면 막 이집트군 공군기 조종사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이 시간대는 레이더 오퍼레이터들 있죠. 이집트군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교대하는 시간. 철저하네요. 이때 느닷없이 이스라엘 미라지 전투기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이 허를 찌른 건데 항공전이 시작되고 나서 철측이 해를 등지고 공격해라요. 눈부시게. 네. 그래서 항상 해 뜰 때가 공격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군 여기에 맞춰 놓은 거예요. 해 뜰 때 이스라엘군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교대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죠? 역발상. 역발상을 한 거야. 뜨고 나서 해가 뜬 직후에 교대할 때 들어가자. 더군다나 갈 때 무선 통신망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작전대로 간다. 그러니까 고장 나면은 바다로 그냥 떨어져라. 살려주세요 하지 마라. 그 각오를 하고 나간 거네요. 더 무서운 거는 이륙할 때 사실 비행기들이 이륙할 때 고장 잘 나요 전투가. 그쵸. 이륙할 때 이륙 불가 상태가 되면 네.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저공으로 기습하잖아요. 네. 이게 또 대단한 게요. 모든 목표물에 모든 편대가 같은 시간에 공격이에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뜨다가 고장나서 뭐죠 그러면 활주로 치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 편대가 늦게 뜨거든. 그쵸. 그러면 저쪽이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명령이 가다가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으면 그냥 쳐박아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집트군 공군 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됐겠죠.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로 가장 완벽했던 공습이었다. 불과 3시간의 공습에 이집트군 공군기의 80%가 녹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지고 있던 폭탄을 다 떨어뜨리고 나서 아직 이집트군 공군기가 남아있는 걸 봤어요. 그걸 이제 기관포를 쏴서 이제 격파시키려고 초저공을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미라지 전투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미라지 전투기는 델타익 삼각형 전투기예요. 날개가. 이 델타익 삼각형 전투기의 특징이 기동성이 좋고 빨라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공에서 저속으로 날아가면 비행기가 실속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 델타익 전투기들 보면 앞에 기수 보면 카나드라고 해서 조그만 날개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두 번. 예, 오징어 머리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뭐 네. 이런 느낌. 그런데 이때는 그게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이 그 미라지 전투기를 초정으로 내려와서 기관포로 기총소사를 하면서 나머지 이집트군 전투기를 전부 다 격파하는 대비도 철저하지만 군인들의 군인 정신도 굉장히 비교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도 많이 했고 더 중요한 게 전략을 먼저 세워야죠. 네. 2차 중동전 때 얻은 교훈이 선제 공격을 해서 항공 전력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 지상전은 그냥 우리 거다. 이걸 배워가지고 그 뒤로부터 벌써 6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을 괴멸시킨다. 사실 이집트 공군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 공군을 다 괴멸시킨다는 작전을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술을 개발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면 이스라엘군 공군 사령관 호스 소장이었던 사람인데 체코 출신이에요. 체코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사드를 총동원해서 이집트군 레이더망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집트군 레이더망의 반경 어디까지 탐지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조사해서 그 사이사이 레이더가 닿지 않은 사이사이를 미로처럼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전쟁 발발 직전에 이라크군 공군 조종사가 미그 21을 몰고 이스라엘로 귀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미그 21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미그기는 단 한 대 이스라엘군 공군이 못 떨어뜨려요. 반면에 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미라지 전투기가 완전히 그 일방적으로 미그 21을 학살해버립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제 전투기가 중동에서 막 팔립니다. 프랑스가 제일 싼 값을 줬거든요. 처음에 아니, 좋은 조건을 줬어요, 대단히. 근데 그 다음 뽑았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2배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그랬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었냐? 이집트가 3시간 걸렸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25분 걸렸습니다. 아, 예, 똑같은 작전을 시리아하고 요르단에 해서 거기는 25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일단 그러면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이집트도 나름 잘 견딘 거네요. 아니 이집트는 크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한 게 아니고 제일 넓어서 시간 제일 걸리 멀잖아요. 넓어서. 제일 멀고 무슨 사막을 의미예요? 6시간 목표였는데 3시간 만에. 전쟁 기간 내내 아랍군이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간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T-16, 투폴레프 16 폭격기가 그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아주 재빨리 폭탄을 떨어뜨리고 귀환한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사망자 그냥 떨어뜨렸죠. 그냥 떨어뜨린 게 어,
사망. 뭔가 했다. 그렇죠. 너무 적절했어요. 오늘 제일 마음에 듭니다. 칭찬받았어. 아니 이집트는 2차 중동전에서 그렇게 호되게 맞아놓고 아니 뭐 준비 나름 아니 이게 준비했잖아요.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 방금 말씀한 미그 21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한 번 붙어볼 만하다고 자신이 만만했어요. 이게 무슨 라디오 방송에 쏘가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집트 지배층들도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집트 대통령 되는 사다트가 그때 국회의장이었는데 나세르의 왼팔이잖아요. 아침에 면도하고 있는데 전쟁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다트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스라엘한테 한 번 가르쳐 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탁 가서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 네, 벌써 이스라엘기 40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잘하고 있네. 그대로 다 믿었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국영 방송이 이집트군의 빛나는 성과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쏴서 뭐 방금 말씀하신 40대를 다 떨어뜨렸다.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당황을 해요. 진짜야? 우리가 준 그걸로 다 떨어뜨린 거야? 가서 봤더니 이미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이집트군이 갖고 있던 SA-2 지대공 미사일은 전부 다 아이고. 고철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40대를 떨어뜨렸다며 누가 그래요? 현장에서. 이건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전쟁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군인들의 피해를 겪었다면 적어도 정말 지휘부가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제일 분노한 사람들은 이집트 공군이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공군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태를 예언을 했거든요. 이집트군도 바보가 아니거든. 그래서 젊은 장교나 파일럿들은 중동전은 무조건 선제 공격이다. 특히 공군력을 선제 공격해서 괴멸시키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는 얘기를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도 계속 했어요. 어떤 나라의 군대에서건 파일럿들은 가장 엘리트가 엘리트죠. 가장 머리가 네.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해서. 왜 안 들어요?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선제 공격론을 하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활주로에 두면 안 되잖아. 일반 경납거나. 그렇죠. 땅속 터널 같은 데 넣어야 네. 되거든요. 어차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할 것도 아니까 네. 그냥 넣자. 네. 그래서 그 경납과 터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네. 예산도 책정되고 시멘트도 풀렸는데 네. 지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을 분명히 안 한 거죠. 돈 주고 지원품도 주고 이제 지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지어져 있었던 거야. 상당히 오랫동안 지었는데 결과물이 없어. 그래서 거의 100%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포로 맞출 정도면. 예. 그리고 이집트가 계속 이제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이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근데 나세르가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진짜 파라오가 된 거야. 명예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군 사령관한테 물어봤대요. 우리가 선제 공격 당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피해가 얼마겠어. 100% 좀. 아무리 적게 해도 80%는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령관이 여기서 이게 이제 독재의 나쁜 점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예스맨들만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 80%, 40%라고 할까? 한데 말은 20%로 나온 거예요. 이게 또 막상 소련제 전투기를 바꿔보니까 생각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신형 미그 21을 받았는데 항속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항속거리가 500km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라지 전투기가 그 전투 행동 방향이 1200km였거든요. 근데 미그 21은 500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이가 분해해 보니까 별거로 아니라. 그러니까 이집트군 조종사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현대전은 제트 전투기의 시대인데 제트 전투기에 가서 아주 신속하게 타격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폭격기를 띄워야 된다. 근데 폭격기 훈련도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당시 폭격기가 느렸기 때문에 아무도 이집트군 공군 조종사들이 폭격기를 타려고 하질 않아요. 뜨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근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련에서 스포는 들어오고 무기는 잔뜩 갖다 놨어요. 사막에다 쫙 깔아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미국 전투기들이 확 지나가고 있어요. 해볼만 한데 저 이스라엘 더러운 시오니스트들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강력한 이집트군이 초전에 박살낼 거다.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항상 전쟁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중전에서 일단은 이스라엘이 3시간 이내에 모든 이제 전투를 끝냈습니다. 이런 이후의 상황은 뭐 들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펼쳐지나요? 들어보나 마나가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될 대단한 작전이 펼쳐지죠. 와, 야 반전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 공중전에 이어 더 파격적인 6.1 전쟁의 지상전이 공개된다. 시리아, 요르단까지 가세해 더 치열해진 지상전. 6.1 전쟁 마지막 이야기. 여기 이스라엘 이제 지상전이 벌어지는데 절대적인 선제 공격과 속전속결이다. 정신없이 몰아쳐서 아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기습이죠. 대박이다. 이미 이때 이스라엘군은 2주 전부터 극비리에 3만 5천의 병력, 그다음에 650대의 전차를 배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침 9시에 공격 시작했는데 오후 5시에는 아이리시까지 들어가요. 그동안 이집트 방어선 한 3개를 격파하면서 가는 거죠. 이집트 국영 방송에서 지금 빛나는 이집트군의 전과에 대해서 막 방송이 나오니까 어. 우리나라도 속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가 다 쏘갔지.